I'm Andrea Bang. 안녕하세요. You're listening to the #1 podcast, Midnight Express. Stay tuned. 네,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1월의 드라마 2022년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드라마는 저희가 이렇게 드라마 소개하는데 방영이 끝나지 않은 드라마를 소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기대작이죠. 네, 방영 중간에 그것도 이제 첫 주가 이제 막 끝났고 한 드라마를 저희가 뭐 섣부르다면 섣부를 수도 있지만 사실 너무 감이 좋아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드라마인데요. 일단은 한국 드라마고 한국 드라마의 침략이 빈번해지고 있어요. 네.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라는 채널 정체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이 코리안 인베이전이 요즘 아주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지금 뭐 빌보드를 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러니까 네. 웨이브 오리지널. 웨이브 오리지널. 지상파에서는 SBS. 네, SBS. 예. 네. 하고 있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지난해 5월부터 서울 전역의 여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빨간 모자의 정체에 대해 경찰은 여전히 단서가 없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프로파일러라고 들어봤어? 범죄 행동 분석관인데 열린 마음, 직관, 상식, 논리적 분석력 그 적임자가 하영인이라고 확신한다. 한 번 맛본 놈들은 절대 그거 못 끊습니다. 너 있네 또 있네. 안 죽었어. 안 죽었다고.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잡을 겁니다 그놈. 제목도 좋아. 원작 그 논픽션도 같은 제목이죠? 같은 제목입니다. 잘 붙였네. 네. 원작 책이 있고 그 책을 기반으로 저희가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원작이 소설 같이 돼 있는 건가요? 저 원작을 안 봤는데 아마 다큐멘터리 가까운 논픽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 그 악의 마음 읽는 자들은 우리나라 일대 최초의 프로파일러라고 이제 거의 인증이죠. 네, 공인된 권일용 프로파일러하고 그다음에 고나무 이 두 작가가 이제 논픽션 르폼을 만든 그 이제 같은 동명의 책을 이제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고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스타를 봤는데 이제 권일용 그분과 표창원님 뭐 이렇게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프로파일러 그렇죠. 몇 분들 몇 분이 나오셨는데 거기서 명확하게 한번 짚어주더라고요. 누가 국내 최초 1호 프로파일러냐? 누가 원조집이냐? 거기서 딱 입증을 했습니다. 권일용 그분. 나이는 동갑이시구만요, 표창원 선생과. 네. 그런데 그리고 어쨌든 좀 더 현장에서 프로파일링 업무를 한 거는 권일용 선생이다. 그리고 그날 증명이 또 된 게 표창원 씨가 자기가 머리 사이즈가 작다. 권일용 씨가 더 크다. 근데 실제로 쟀거든요. 권일용 씨가 조금 작게 나왔어. 그래서 표창원 씨가 완전히 쇼크를 받으면서 그런가? 아주 충격적인 에피소드였어요. 아니 일단은 나이가 동갑이라 했는데 여기서 또 이 마법의 단위가 나오는 게 그렇다면은 이승환 씨보다 동생이다. 그러네. 표창원 씨랑 맞아 그거 비교 많이 했었죠. 네. 표창원 씨가 이승환 가수한테 형님이라고 부르고. 네. 그러나 스모 씨는 그 이승환보다도 또 형님이라는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누구요? 스모 씨, 스모 씨라고 있는데 성이 쓰고 이름이 텐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사람이 강변가요제에 나가서 예선 탈락을 하고 약간 좀 메탈 밴드 비슷한 거를 했고 중간에 이제 탈퇴하고 나서 그 밴드 이름이 이제 SS 밴드라는 그 밴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승환 가수도 예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예전 얘기입니다만 제가 발라드 하기 전에는 메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진행자가 어떤 밴드를 헤비메탈 밴드 SS 밴드라고요.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거의 전임 싱어가 이승환 씨보다 조금 위라는 얘기가 있는. 은근슬쩍 뮤지션으로서 이승환과 동급이라고 지금 아니지. 갖다 붙이시는.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만둔 그 사람은 그만뒀고 딴 쪽으로 풀렸고. 그리고 이승환 씨는 뭐 메탈 그거를 언급을 안 해도 노래를 계속 들으면 본인이 계속 메탈 그런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히트곡은 발라드에서 많이 나왔지만 앨범 다 들으면 그렇지. 락 시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창법도 본인이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승환 씨는 저는 발라드 창법이 훨씬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그 미성에서 정말 그
긁는 소리 그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게 메탈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2회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다루게 된 거는 사실 이 드라마는 더 나와봐야지 드라마적인 얘기는 나올 텐데.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이 드라마를 보는 순간 떠오르는 아주 무수한 드라마들과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떠올랐죠. 많은 콘텐츠들이 떠올렸다는 얘기는 기시감이 든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 드라마가 참조한 많은 레퍼런스 작품들이 보인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잘못 오해하면은 베꼈나? 표절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일단 이렇게 규정하고 시작합니다. 뭐 약간 좀 업계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우라카이의 모범적인 사례다. 또는 굳이 우라카이란 말 쓰지 맙시다. 창조적 모방의 아주 바람직한 사례이다. 많은 레퍼런스들이 보이지만 그것을 잘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일단 포문을 열겠습니다. 네. 근데 끝까지 봐야지 증명이 되지 않을까 그게 말이죠. 싶은데.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 첫인상이라는 게. 첫인상이 좋으면 끝까지 좋은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경우도 있죠. 가령 요번에 그 OTT가 몰고 온 많은 시장의 격번 속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상파 드라마의 견고한 멜로 아성도 깨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아직까지도 지상파 드라마는 멜로의 아성이 공고해요. 그다음에 지상파의 또 다른 아성이 뭡니까? 사극. 예. 그래서 또 이제 또 조선 역사 다루는 사극 또 시작했잖아요. 지상파에서는 장르 드라마를 거의 안 만들다시피 했어요. 장르 드라마는 이제 시청자층이 이제 제한된다. 이래가지고 OTT 등장 전에는 TVN, OCN이 등장하면서 그나마 장르 드라마가 좀 시작이 됐고 OTT가 등장하면서 한국 안방에 앉아서도 전 세계의 드라마를 보는 시대가 되면서는 이제 그 풍토가 바뀌었는데 그 전에 지상파 드라마는 여기 두 분 아시다시피 장르가 있어도 의학 드라마는 의사가 사랑하는 얘기, 범죄 드라마는 형사가 사랑하는 얘기, 법조 드라마는 변호사가 사랑하는 얘기, 모든 걸 다 멜로로 엮지 않으면은 직성이 풀리지 않는 이런 풍토였는데 최근 몇 년간 이제 지상파 드라마에서도 과감하게 액션물, 뭐 스릴러 이렇게 시도하는 추세가 있었고 그 첫 번째 성과가 검은 태양이었어요. 아주 화제리에 역시 방송. 웨이브 오리지널. 그렇죠. 근데 좀 더 그건 지상파적인 거를 그렇죠. 두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그 얘기 저기 연장 선생님다만 첫 두 회만 보고 어떻게 이렇게 예측합니까? 검은 태양은 시작은 좋았어.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요. 그렇죠. 뭐 그 배우의 몸 만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위.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지상파 드라마가 좀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끝까지 좋은 결과가 장르 드라마에서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작품은 왠지 뒤에도 좋을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든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됐습니다. 일단은 촉이 오는 게 사실 저희가 이렇게 했다가 욕 먹을 수도 있는데 이거 사전 제작이죠? 사전 제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전 저희도 취재를 제가 좀 해봤거든요. 일단 여기 출연한 배우가 저희 무비프레스에 벌써 인터뷰를 하고 갔습니다. 네. 무비프레스 너무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꼴랑 구독자 뭐 만 몇천 명인 주제에 배우 인터뷰까지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제 뭐 기대해 주십시오. 네. 김소진 씨가 왔다 가셨나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얘기할 수 없어요. 넷플릭스에도 출연한 배우이기 때문에. 아니 김소진 씨 왔다 가는데 저한테 얘기 안 했으면 화낼라 그랬거든요. 그럼 나도 하나지 그런 거는. 고화성 씨가 왔다 갔나? 그런가? 어쨌든 감이 너무 좋고 배우들 사이에서도 지금 벌써 첫 작품부터 너무 터질 것 같아갖고 벌써 고무돼 있다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우들 몇 면을 보면서 하나씩 좀 단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배우가 김남길. 주인공은 이제 주인공 배역의 이제 이름은 송하영. 이름 이쁘네요. 그렇지, 여자 이름이. 배역 이름은 하영이에요. 네. 제가 몇 안 되는 좋아하는 한국 남자 배우 중에 하나가 김남길인데. 뭘 좀 보실 줄 아시나요? 거기에 김남길하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김남준과 RM과 종씨, 김내원과 종씨, 바로 그런 것도 한국에 15만 명밖에 안 되는 강릉김씨. 강릉김씨. 강릉김씨.
스탠리 김과 종 씨. 취소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15만 명밖에 안 되는 김 씨 중에서도 아주 희성. 강릉 김 씨 배우입니다. 남장렬. 제가 무례한 보고 되게 좋아했어요. 무례한 명작이죠. 왠지 좀 이렇게 좀 비슷한 얼굴이 좀 아니요. 코가 좀 약간 아니요. 어떻게 그 무슨 배꼽이 얘기를. 약간 그 비슷한 뭐 이런 건가요? 어쨌든 네. 새끼발가락이. 강릉 김 씨 남장렬. 김남준과 같은 장렬. 네. 배우 이름만 나왔을 뿐인데. 강릉 김 씨라니까. 괜히 제가 언급을 했군요. 넘어갈 걸. 네. 어쨌든 김남길 씨. 네. 배우로서 일단은 뭐 지금 작품이 워낙 좋은 작품들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했죠. 네. 저는 그 전작들이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열혈사제. 그러니까 김남길이라는 배우가 참 특이하게 나이도 벌써 80년생이니까 이제 40대가 됐네요. 그렇죠. 이제 43. 43이죠. 80년생이. 네네. 이제 그때 이제 80, 81, 80대 초반 배우 중에서 김래원, 조인성, 김남길. 당시에 이제 아이고 난 이제 20년 전 얘기하고 있구나. 어쨌든 그 20대 때부터 이제 그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지금 이제 중년이 하여간 됐는데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더 얼굴이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까 얘기했던 김래원 배우도 나이 먹으면서 더 안정감 있고 김남길 배우도 젊었을 때도 좋았지만 지금 더 얼굴이 좋아지는 그리고 또 아주 가벼운 역할부터 좀 묵직하고 아픈 역할까지 소화해내는 그런 배우라고 강릉 김 씨 배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김남길 씨 하면은 날카롭다는 생각이 일단 저 우선적으로 좀 많이 그런 게 들었어요. 있죠. 저는 이제 살인자의 기억법 때, 아하. 네, 좀 냉혈한, 그랬지. 네, 차갑고, 그랬지. 네,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해서 저는 이 드라마에서는 도대체 어떤 연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드라마 상에서는 캐릭터 자체가 공감 능력이 굉장히 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죄책감과 미안함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능력으로 프로파일러적인 자질을 굉장히 갖고 있는 네 그런 이제 형사로 나오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봤던 김남길 배우하고는 좀 색다른데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열혈사제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가벼운 연기를 했었지만 사실 그 전에 다른 영화 보면 무례한에서도 아주 그 트라우마가 깊은 연기를 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연기를 더 많이 한 편이긴 해요. 뭐 가벼운 연기보다는. 저거 있잖아. 기묘한 가족. 거기서는 또 좀 코믹 연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연기의 폭을 주고 있는 배우라는 겁니다. 네. 남자 배우 날카로웠다. 맞습니다. 남자 배우기 때문에 크리스님의 평가는 묻지 않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 네. 준비도 안 돼 있고 준비할 생각도 없고. 평가를 아예 안 해요. 제가 아까 극찬을 한 거예요 그 정도면. 무례한을 보고 좋아졌다. 네. 그 정도면 됐죠. 하여튼 연기 굉장히 괜찮고 드라마에서 일단은 투톱을 같이 하는 게 이제 진선규 배우. 네. 1회만 봤을 땐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회부터 그냥 조연인가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진선규 배우는 이제 여기서 극중 이름이 국영수. 국영수구만. 네, 이거 드라마 분위기와 달리 이름들이 좀 재밌네요. 그러니까 국영수 이거 이름을 이렇게 한 것도 이유가 있겠죠? 있겠죠. 제가 추정키로는 물론 이제 구경수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네. 국영수예요? 국영수로 나오는군요. 네, 국시가 있으니까. 네. 기본을 지키자. 우리가 이제 항상 아무리 다른 과목에서 성적을 올려도 국영수가 배점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력고사 두 번째로 본 세대. 여러분들은 수능인가요? 네, 수능이요. 수능 맞습니까? 학력고사 아닙니까? 수능이요. 수능이 학력고사. 수능 저희가 바뀐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 바로 2년 선배가 예비고사 세대. 제 1년 선배부터 학력고사 세대. 다른 과목 아무리 잘해도 국영수 못하면 점수를 못 올리잖아. 기본에 충실하는 이름으로 국영수로 하지 않았나. 네. 라고 돗자리를 펴니다. 하여튼 그래서 선진 그 범죄 수사 방식을 도입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 팀을 꾸리기 위한 어떤 뭐 이제 대장격이죠. 진선규 배우가 이제 투톱을 이뤄서 이제 드라마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진선규 배우는 또 저희도 할 얘기가 많죠. 일단은 진선규 배우의
성공의 거의 단초가 됐던 영화가 또 우리 또 스탠리 형님하고도 아주 인연이 깊은. 제가 직접 만들거나 관계한 영화는 아니고 그 영화를 맡은 감독님과 조금 친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뭐 압니다만 범죄도시라고. 네. 범죄도시. 예. 당시에 범죄도시로 진선규 배우가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오늘날 이런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진선규 배우가 전에도 말이죠. 우리 업계 사람들한테 이런 뭐 농반진반으로 항상 꺼진 불 다시 보는 심정으로 배우들은 잘 주의 깊게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전에 조단역 하던 친구들이 고개 살짝 돌렸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은 훅 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그 조단역 하는 그 작은 역할은 뭐 빅네임이 아니더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 훅 떴다가 훅 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 있는데 꽤 많죠. 꽤 많죠. 근데 이상하게 잘 뜰 때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좀 있더라고. 있어. 근데 진정한 없잖아. 그 촉을 구별하는 거지. 훅 올라왔는데 쭉 갈 것 같은 배우와 훅 올라왔지만 왠지 좀 그렇다. 그게 이제 그걸 감으로 할 수 있는. 감으로 할 수 있죠. 사고 칠지 안 칠지. 사고까지는 조금 추측의 영역인데 연기의 어떤 스펙트럼을 보면은 저 친구는 떴는데 쭉 가겠구나. 아니면은 저 이번에 떴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배우들은 대충 감이 와요. 진성기 배우는 딱 그 순간부터 오래 가겠는데 역시나 이렇게 굳건하게 쭉 오는 그런 배우입니다. 예. 저도 진성규 배우 보면서 참 좋은 배우다 싶은 게 사실 그 범죄도시에서는 굉장히 센 역할이었잖아요. 굉장히 센 역할이죠. 예. 근데 좀 지나가지고 극한 직업에서는 세상에 이렇게 웃길 수가 없는. 저는 극한 직업에서 더 잘 붙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배우가 못할 연기는 없겠구나. 특히 이제 진성기 배우처럼 자기 개인적인 퍼스널리티를 연기에 녹이는 배우보다는 캐릭터에 따라서 변신할 줄 아는 그런 배우들이 더 이렇게 오래가는. 그러니까요. 물론 개인 카리스마가 뛰어나도 오래갈 수는 있지만 죄송스럽게도 개인 카리스마로 연기하는 배우들은 그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 카리스마가 먹히는 내지는 그 퍼스널리티가 먹히는 유통기간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5, 6년. 그래서 대중들에게 그 퍼스널리티가 많이 익숙해지거나 심지어는 식상해지면은 더 이상 어려운데 자기 퍼스널리티를 지우고 캐릭터에 자기를 딱 묻는 배우는 오래 가죠. 나이 먹으면 또 젊었을 때는 아들 역할 했다가 나이 먹으면 삼촌 역할 했다가 아빠 역할 했다가 아버지 역할로 쭉 가는 진성기 배우도 쭉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예. 일단 뭐 진성기 배우는 그 전에도 저희가 킹덤 때 그렇지. 저희도 긴 시간 동안 또 얘기하면서 킹덤 때도 정말 좋은 연기 보여줬었고 최근에는 뭐 영화 드라마 할 거 없이 정말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럼요. 제가 이 드라마의 촉이 좋은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진성기 배우가 최근에 실패한 드라마나 영화가 거의 없어요. 그 작품을 고르는 안목도 있다는 얘기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또 그 영화가 조금 아쉽더라도 진성규 배우의 역할이라든가 연기가 아쉬운 점은 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쉬운 영화는 어떤 게 있죠? 제가 그거 굳이 말하. 그 완전히 다르지만 조진 배우도 그런 경우예요. 아마 둘이 주목받기 시작한 게 비슷한 때였을 겁니다. 조진과 진성규 나왔을 때 오래 가겠는데 조진 배우도 역할에 따라 사람이 다르네. 거의 진짜 그 배우가 아니라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네, 정도로. 맞아요. 그 보안관에서 얍삽이 나올 때는 진짜 얍삽하고 또 강철비에서 공작원으로 나올 때는 터미네이터 갈 정도로. 1987에서 또 삼촌 나올 때는 얼굴 퉁퉁 부어가지고. 그거 말하지 마. 진짜 자기 조카의 그걸 목격한 것 같은. 네. 그런 배우가 약간 저는 좋습니다. 네. 어떤 저희가 배우의 어떤 안목을 믿고 드라마를 또 신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성기 배우에서 정말 좋은 활약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2화까지는 저희 이제 오늘 저희가 녹화 날짜로 지금 3, 4화가 아마 선공개는 됐을 거예요. 본방사수하려면 이거 지금 TV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건 유튜브 지금 찍고 있네. 본방은 아직 멀었고 웨이브 선공개. 아니 같은 시간에 금토 드라마면은 그 시간에 방영을 그러니까 금토 하는군요. 드라마 방송국에서는 금요일 밤 9시 10시 토요일 밤 10시 이렇게 하는데 그 저기 웨이브에서 선공개를 금토를 몽땅 틀어버려요. 그렇죠. 맞아요. 트레이서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집에 계신 분이 트레이서를 보는데 금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하든가 트레이서는 어쨌든 이제 금토 하는데 네. 어제 이제 트레이서를 봤으니까 오늘 거 이제 10시 9시 50분 그걸 바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서 아니 왜 웨이브에 들어가면은 오늘 것까지 미리 나와 있는데 했더니 그랬어? 이래가지고 오히려 제가 혼나는 왜 얘기 안 했냐고 낮부터 기다렸는데 얘기하셨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네. 많이 혼나셔요. 네. 단 웨이브 제가 담당자들에게 또 직원을 한 가지 한단 말이죠. 화질이 좀 아쉬워요. 웨이브가 그렇습니다. 아 이게 FHD 그러니까 UHD가 안 되고 FHD 베이스를 해가지고 스트리밍을 할 때 색 선예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일단은 방영분하고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많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말이죠. 그 스트리밍 기술의 한계인지 갑자기 기술 얘기 들어갑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트레이서를 그 웨이브로 보다가 본방 시간이 돼가지고 MBC로 돌려봤어요. 근데 MBC는 색 선예도나 선명도는 좋은데 약간 필터 지운 것처럼 뿌예. 근데 웨이브로 보면은 컨트라스트가 살고 진하게 나오는데 왜 스킨톤이 약간 자글자글하게 보이는. 그렇죠. 아 그런 게 있어. 이거 빨리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 OTT의 미래 안 됩니다. 빨리 그 넷플릭스 수준으로 디즈니 플러스 수준으로 기술적으로 보완해 주세요. 예. 시청자로서 예, 부탁합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이제 두 배우가 있고요. 지금 2화 이후에 이제 3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진들이 좀 더 확대가 됩니다. 아직 등장 안 했지만 오늘 시점으로는 일단 지금 오늘부터 나올 것 같아요. 크리스님이 기대하시는 김소진 배우가 네, 2회 끝날 때 3회 예고편에서 나온 게 나오죠? 나왔어요. 네네. 여기도 이름이 또 그러니까 이거 이름들이 재밌다니까요. 이름이 윤태구. 일부러 바꿔서 했고. 딱 일부러. 팀장 같은 이름이야. 그러니까 일부러. 송하영, 윤태구. 네. 김남길한테는 약간 여성스러운 이름을 주고 김소진한테는 남성스러운 이름을 주고. 네. 왠지 성격 이름 따라 성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김소진은 되게 괄괄한 막 그렇지. 그런 좀 약간 이제 열혈 이제 형사. 그리고 이제 수사 대장은 이제 김원혜 배우. 김원혜. SNL에서 우리나라에서 또 맹활약 그렇죠. 하셨던 예전 이제 난타 출신. 그리고 이제 남희령이라는 또 이제 경장은 곧 저희 무비프레스에 나올 이제 정순원 배우. 이분이. 네. 아니 공개도 되는 겁니까? 특종 아닌가요? 특종. 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더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1, 2회 때 근데 저 각을 세우는 이제 형사로는 이제 오래된 형사로는 이제 정만식 배우가 네 나와서 아 여기도 진짜 주조연들이 너무 훌륭합니다. 정만식 배우의 예전 풋풋했던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은 잠복근무를 보시면 도입부에서 미아리 살인 사건 용의자로 널 체포한다.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나? 김선아 머리에 총을 겨누면서 쏴봐 쌍욕을 하는 그 건달의 정만식 배우. 그 뽀글머리에 그 안경 끼고 나오는 그 잠복근무한 그 형사로는 김성훈 또는 하정우라고 하는 배우. 풋풋한 모습. 공유 배우도 풋풋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스타 산실이네. 그러니까. 네. 그 조연 배우 중에 제가 이분을 항상 얼굴만 알았는데 이름을 자꾸 까먹었었거든요. 그 여기서 역할은 백준식으로 이제 형사 과장님인데 이대현 배우. 예, 제가 이분을 제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송강호 씨 데뷔 전에 제가 대학교에서 연극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어서 연극을 보러 갔어야 됐거든요. 그때 뭘 봤냐면 96년인데 비연소라는 연극을 봤어요. 비언소. 네, 그러니까 변소에서 벌어지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그 작곡하신 박광정 씨가 연출을 아마 하셨던 건데 그때 누군지 모르는데 너무 눈에 띄는 배우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데. 근데 몇 개월 뒤에 영화 데뷔를 하더군요. 그게 송강호 씨. 그리고 같이 나왔던 그때 배우가 이대현 이분이. 이대현 씨는 네. 뭐 대학로에서 베테랑 중에 베테랑. 저는 몰랐으니까 연극을 그때 처음 봤으니까. 근데 두 사람이 얼굴이 너무 기억이 났는데 초록 물고기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 완전 상건달로. 진짜 양아치 아닌가? 이랬는데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했더니 맞더라고요. 근데 이대현 이분도 그때 되게 인상이 남았었거든요. 연기가 빠지는 배우들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왜 제가 웃느냐? 이대현 배우와
안내상 배우와 우연 배우가 같은 대학 같은 과 동문이라는 점. 연세대학교 신학과. 네. 다 여기다 절친들입니까? 네, 비슷한 연배로. 플러스에서 그러면 우상호 의원까지. 그럼 우상호 의원은 신학과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운동권 동기 뭐. 그 유명하죠. 우연 배우는 당시에 그 87년도 그 항쟁 사진에 같이 나온 거고. 네, 손 치켜들고. 예. 네. 그래서 연대 신학과가 뭐 연극영화과 못지않게 배우를 많이 배출한. 그러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 궁금합니다. 여담입니다. 네. 예. 신의 계시가 있었겠죠. 그렇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들 훌륭하고요. 아마 3화부터는 이제 새로운 배우들이 나오면서 그게 좀 활기가 더 더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요 1, 2회까지 얘기는 아직 그 정식으로 팀이 꾸려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요런 이제 과학 수사, 이런 심리 수사 이거에 대한 주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경찰 내부에서 어쩔 수 없이 이 팀을 만들게 된 어떤 그런 계기 같은 거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했던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좀 있는 거죠. 사실 구성만 놓고 보면 말이죠. 마인드헌터하고 너무 유사해. 너무 비슷하죠. 너무 팀을 비슷해. 빌드업해 나가는. 예. 팀을 빌드업해 나가는 거 그 팀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 못하는 상부와의 갈등, 알력. 그리고 기존에 기존 옛날 형사들과의 그렇지. 네. 감에 의존하는 옛날 형사들의 질시와 방해. 그리고 결국은 프로파일링 팀이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쓰는 다 쓰러져가는 창고 같은 데서 그야말로 외인 부단에 가까운 나쁘게 얘기하면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팀을 시작하는 것까지도 유사해. 그 유명한 대사까지 똑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악독한 범죄가 시작될 거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까지 놓고 보면은 이거 비난받아야 됩니다. 아니 이거 마인드헌터의 거의 뭐 라이센스는 이거 바꿔야 했나 할 정도로 유사하단 말이죠. 그러나 절대 비난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이 창조적 뭐랄까 에너지는 이 창조적 모방의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베이스를 봐야 돼요. 그 뭐냐. 실제로 한국에서도 90년대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동기가 없는 살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가 마인드헌터나 이런 걸 보면은 미국 사회는 언제부터입니까? 20년 앞서 70년대 또는 60년대 말부터 이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대신에 가치관의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동기를 알 수 없는 흉악범죄가 미국에서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 동기 알 수 없는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건을 모아서 자료화하는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게 마인드헌터의 출발점이요. 크리미널 마인드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도 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사회로 진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얘기의 결론은 베꼈다고 하지 마시고 표절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당시 한국 사회도 70년대 미국과 같이 변해왔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했고 그 프로파일링 1세대가 실제로 생겼던 미국의 FBI의 1세대가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듯이 한국에도 생겼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가 나올 수 있었다. 현실에 기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그 BAU가 생긴 것처럼. 그렇지. 네. Bureau of Behavioral Science. 행동과학부. 네, 행동과학부. 그 일단 뭐 저희가 얼마 전에 레인코트 킬러에서도 레인코트 킬러. 그렇지. 네, 거기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거기서도 프로파일링 기법이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왔던 이제 이 권희용 프로파일러님도 뒤에 나와서 이제 한 멘트를 해주시기도 했고 레인코트 킬러 출연하시지 않았던가요? 네, 뒤에 잠깐 맞습니다. 멘트를 하셨죠. 예. 이제 그런 이제 배경들이 있는 거고 마인드헌터에 대한 어떤 유사성은 이제 팀 구성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고참 형사가 먼저 있고. 그 고참 형사 밑에 조금 더 감이 좋은 젊은 형사가 있고 이제 플러스 알파 되는 이제 인물은 이제 앞으로 또 한 명 또 나올 거고. 네. 구성원도 딱 3명이네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비슷해. 뭐 우연의 일치겠죠. 그거는 제가 뭐라고 추정할 수 없고 근데 어쨌든 핵심은 불행하게도 또는 필연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미국 사회처럼 병폐화됐기 때문에 그런 팀이 생겼다. 그게 또 현실이다. 그래서 드라마들이 이렇게 유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 기본 기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이게 어쨌든 2000년대 2000년 들어와서가 이제 메인 이제 사건의 배경들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이 새로운 프로파일러 그룹이 생기면서
경찰 내부에 그리고 사회상들이 이제 뒤에 배경으로 실제 사회상들이 이제 지나가요. 저는 이거 보면서 살인의 추억, 그 어떤 그 시대상하고 이 드라마하고 녹여내는 그 모습이 그 당시에 우리 약간 그 밀레니엄, 그렇지. Y2K 하면서 막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였잖아요. 세상이 멸망한다는 분위기였어요. 예. 뭐 지금에 와서 이제 얘기하면은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개방적이었던 시기가 그 당시라고 했을 정도로 뭐 X세대 뭐 이런 게 있었을 정도로. 그리고 그때는 휴거론도 있었잖아. 휴거. 그냥 뭐 온갖 진짜 혼돈의 카오스였죠. 정말. 1997년 아니면 1999년에 인류가 멸망한다. 다 모든 재산 바치고 다가올 날을 준비하라. 그 바친 재산 받은 사람은 근데 또 준비를 안 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런 시대상 세기말. 그때 싸이가 나왔죠. 싸이가 그때 세기말이구나. 아우 그때 생각하면은 진짜 대단합니다. 뭐 이제 노래방도 가면은 온통 사이버틱하고. 그렇지. 네. 그리고 영화 세기말도 그 비슷한 시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사이버 가서 아담 그때 나왔나요? 아담도 그때 나오고. 사이버 가서 아담. 테크노 열풍. 아담이 요새 뭐 하나? 뭐 데이터로 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이제 분위기들을 보시는 그런 재미가 좀 있을 거다. 그리고 또 이제 어디서 이제 좀 연상되느냐. 주요한 또 무대 중에 하나가 신문. 그때만 해도 신문의 위력이 아직 살아있을 때죠. 네. 그 이제 범인하고 1대1로 신문하는데 물론 신문 인터뷰잉.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뭐 신문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일단은 추격자에서 너 불구지 하는 그 장면도 굉장히 우리 떠오르는 그 신문 장면인데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딱 떠올랐던 게 우리가 너무나 재밌게 봤던 클로저. 네. 미국 드라마 영화 클로저도 있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님 편집장님 말씀하신 거는 미국 드라마 클로저. 더 클로저. 네. 주인공은 누구? 키라 세이드윅. 누구의 부인? 케빈 베이컨의 부인. 근데 제가 이거는 누구의 부인이라고 이렇게 남편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만큼 부인과 남편이 다 훌륭한 연기자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너무 매력적이지. 세드윅 무슨 세드윅? 키라 그분은 브루클린 99 후반부에 많이 나오시거든요. 거기서 또 코믹 연기 또 되게 잘하세요. 원래 훌륭한 연기자인데요. 그 결혼해가지고 케빈 베이컨 사이에서 이제 아이를 가지는 바람에 자기 커리어를 포기하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66년생이에요 제가 알기로 하다가 아이를 다 키워놓고 나서 복귀작이 더 클로저입니다. 네, 맞아요. 더 클로저. 커리어 우먼. 요즘 커리어 우먼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댓글 좀 커리어 우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면은 왜 안 되는지 무식한 저를 좀 깨우쳐 주시고요. 어쨌든 그 클로저 설정도 그 시골 그렇지. 미국으로 따지면 아틀란타에서 힘들게 일하는 어떤 그 여성이 LA 대도심의 강력 반장으로 오면서 겪게 되는 어떤 문화적 어떤 성적 차별적 남성 위주의 그 경찰서에서 차별을 겪어야 되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자기의 임무를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는 뛰어난 여성 경찰을 다룬 얘기라서 저는 전 시즌 완주한 드라마가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밴드 오브 브라더스도 완주했습니다만 10분이니까 빼고 전 시즌 완주 드라마 몽크, 쉴드, 더 쉴드 그 다음에 더 클로저 그 다음에 그 클로저의 스피노프인 메이저 크라임까지 덱스터도 전 시즌 완주를 못했고 하우스도 전 시즌 완주한 드라마가 그거밖에 없으시다고요? 나머지는 탄력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실망인데요. 실망이죠. 어떻게 미드를 보시는 분이 근데 나같이 까다로운 사람이 멘탈리스트 완주하긴 안 완주했다. 30개는 완주를 하셨어야죠. 저기 이 메이저 크림하고 이거 본 말이죠. 100편 넘어요. 아니 그런 거를 쳐도 시리즈를 30개를 시리즈 30개를 지금 저것 때문에 나 잘난 척하는구나. 아니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디글프 때문에 잘난 척하는구나. 디글프 빼도 스탠리님보다는 제가 완주 많이 전 시즌 완주가 많다. 그럼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인정하겠습니다. 디글프 빼도 돼요. 항상 새로운 걸 찾기 때문에 패턴이 파악되면은 나는 완주를 안 한다. 또는 늘어지면. 근데 이것은 내가 전 시즌 완주한 드라마는
패턴이 파악 안 될 정도로 예측 불허가 난 캐릭터를 따라보는 저는 실망스러운데요. 근데 디글프로 너무 적은데. 디글프 따지면은 크리스님은 디글프 드라마는 하나도 다 완주를 다 못하셨습니다. 그렇죠. 안 끝났는데. 아니 심지어 지금 큰 고민이 하나 있는 게 오리지널 로앤오더가 부활한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제가 하나도 안 봤거든요. 배우들이 다 사망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니 나오는 배우 몇 명 있는데 SBU에 가끔씩 그때 되게 완전 뉴비들 제외하고. 아니 되게 나이 드신 분 한 분 나오는데 저분이 근데 오리지널 멤버라 그러더라고. 재판장에 가끔씩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지금 고민이 오리지널 로앤오더 하나도 안 봤거든. 그게 딱 20으로 끝났잖아. 20시즌. 그래서 지금 그거를 볼까 생각 중입니다. 20시즌 다 어디서 봐? 야, 안 되가 보는 방법이 있겠죠. 새 시즌을 보기 위해. 내가 지금 그거 말고 전 시즌 완전 드라마가 또 있었는데 20시즌이라는 얘기를 듣고 꼬리랑지를 내리는 게 엘리 맥빌. 엘리 맥빌이 짧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웨스트 윙. 웨스트윙도. 네, 그러니까 20시즌 얘기하니까 바로 꼬랑지 내리네. 전 시즌 완주한 드라마. 근데 저도 뭐 긴 거 중에 안 본 거 많죠. 그레이 아나토미도 안 봤고. 그레이 아나토미는 오여사 나올 때까지 완주. 그리고 아까 저는 그 얘기할 때 그 아까 신문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신문에 대해서 좀 왜곡된 이게 있어요. 왜냐면 24로 이게 세뇌가 돼서 신문하면 꼭 신체적으로 뭔가를 그거는 고문. 그것은 우리가 이제 저기 그게 박혀 있어 머리에. 미국에서 이렇게 고쳐 불렀죠. 강도 높은 신문이라고. 24 보면 이제 스탠리는 뒷부분 안 보셨죠? 24 시즌 5까지 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리뎀션 때 다시 보고. 거의 리뎀션은 솔직히 안 봐도 돼요. 24도 거기까지. 왜냐면 1, 2, 3까지 보고 4인가부터 자기 아버지도 막 고문하길래 이거 좀 심하네 이라고 안 보다가 뒤에 거 보다가 결국 중간 채워서 다 봤어요. 5인가 6인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신문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얘가 분명히 테러범과 관계가 있어. 근데 테러범이 그걸 알고선 무슨 뭐 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변호사를 보내게 만들어서 얘를 신문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잭 바워가 자기를 지금 해고시켜라. 민간인 자격으로 밖에 나가서 고문을 하겠다. 그래서 진짜로 해요. 차 타고 나가는데 주차장에서 고문해. 수갑 채워놓고 손가락 하나씩 부러뜨리면서. 그래서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얻습니다. 결국 정보를 얻는 거야. 정보를 얻죠. 그러니까 그 놈이 나쁜 놈은 맞았던 거예요. 폭스 드라마 아니랄까봐. 역시 폭스 드라마. 그래가지고 그거 그런 거를 많이 봤더니 신문 하면은 약간 그런 쪽으로 자꾸. 관타나모에서 쓰던 기법이요. 근데 클로저는 신문. 그러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신문이죠. 신문. 신문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고 범죄자 추적할 때는 신문이 맞을 겁니다. 미음. 신문인데 자백을 유도하는 신문. 예, 여기서 보면은 범인의 허점을 노려가지고 계속 유도 신문을 하면서 저는 국내 드라마에서 본 신문 장면에서 추격자 이후에 가장 짜릿한 그 신문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 연출 뛰어나요. 네. 연기도 뛰어나고. 일단은 그 범죄자의 연기도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 친구 누구지? 네, 그 빨간 모자에 쓰고 다니는. 나 처음 보는 젊은 배우인데. 네. 잘해요. 진짜 야, 저 배우 진짜 앞으로 진짜 기대된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프라이멀 피어에서 소년이 본심을 드러내는 그 장면을 뭐 연상케 한다 할 정도로 아주 짜릿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배우 역시 잘 써야 돼. 배우를. 네. 그래서 그 이제 신문 장면이 클로저를 굉장히 연상시켜 하면서 짜릿하다. 원래는 진실의 방으로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천천히 유도 신문하면서 말을 꺼내게 만드는. 그 키라 세주에게 클로저가 그런 식이거든요. 딱 통쾌합니다. 거기 약간 허허실실로. 허허실실이지. 네. 왜냐면 더 클로저의 캐릭터는 약간 촌스럽고 허술해 보이는 캐릭터라서 범인들이 약간 얕보고 마음을 열어놓고 사투리 팍팍 쓰면서 팍팍 쓰고 심한 사투리 쓰고 한국에서 그 드라마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5년 전에 제가 주장했건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그때는 왜 장르 드라마를 안 만들던 시절이니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장을. 근데 이미 또 악의 마음을 잊는 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 좀 다른 식으로. 아니면 아까 제가 힌트를 드린 고문하는. 아직 한국에 그런 거 없잖아요. 집중 신문하는 잭 바워 역할로 누가 좋을까? 김남기 씨 어떻게 한번. 김남기를 잭 바워 역할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뭐 연상되는 작품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도 이게 거슬리지 않고 더 기대하게 만드는 잘 이렇게
잘 매만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약간 영화 보는 느낌이 좀 나는. 그치, 드라마라기보단 네. 연출이. 촬영도 잘했어요. 촬영도 잘하고 그 제가 이제 유심히 뭐 봤는데 촬영 조명, DI 그러니까는 DI도 신문 장면에서의 어떤 그 룩하고 일상 룩하고 미미하게 조정을 하면서 그 신문 장면이 뭐 특히 이화의 그 하이라이트 백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연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그 정서를 전달받지만 우리가 아침에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안개가 싹 밀려오면서 사위가 조금씩 이렇게 어두워진다. 뭐 초저녁에 그때 우리가 그 풍경 때문에 받는 심리적 압박감과 뭐랄까 영향력이 있잖아요. 텐션이 그렇게 되듯이 그 신문 장면은 그 DI의 톤을 약간 좀 무채색으로 어둡게 하면서 범인이 마음을 드러낼 때의 분위기를 색감으로 표현하더라고. 이거 DI 잘했는데? 아니 우리나라 텔레비 DI 수준이 이렇게 올라왔어?라고 제가 농담삼아 얘기할 정도로 아주 화면적으로도 공을 들인 작품이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뭐 공들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 이제 또 다뤄볼 얘기는 수위 이 안에서 프로파일러들이 나오게 된 계기 자체도 그동안은 상상하지 못했던 강력 범죄가 나오면서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뤄야 될 그 소재가 되는 사건들도 거의 실화 기반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묘사 자체도 그렇고 수위가 세더라고요. 그 장르 특성상 말이죠. 범죄 드라마에서 피해자, 희생자를 어느 정도까지 묘사하느냐라는 건 참 논란거리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뭐 장르가 그런데 그 피해자를 안 보여줄 수는 없거든. 근데 이제 되게 논란을 얻게 되는 경우는 그 희생자나 피해 상황을 오로지 자극적으로 볼거리 위주로 전할 때 특히 이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에서의 그 모든 그 섹스 장면 중에서는 성폭행적인 상황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모 평론가가 한국 영화의 섹스씬은 왜 다 이 성폭행이냐? 그만큼 이 왜곡된 시각 속에서 성에 대한 묘사도 그릇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 굉장히 불편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범죄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 피해자를 묘사할 때 어떤 시각으로 묘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게 모범되는 사례를 작년인가 벌써 작년인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재작년이네요. 벌써 재작년인가요, 그게? 그때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게 잘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태도 또한 좋다. 왜 그러냐? 그 희생자의 참혹한 범죄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도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철저하게 피해자 시점에서 꾸려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완성도와 함께 태도를 우리가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우연하게도 그 드라마의 제작진과 작가와 감독이 다 여성분이라 가지고 남성도 그렇게 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의 범죄 수위 묘사는 예민한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꽤 리얼해. 그렇죠. 근데 크리스님 유혈낭자하지는 않아요. 유혈낭자하지는 않는데 희생당한 사람들의 표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줘. 그래서 이게 범죄 묘사에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불필요한 묘사 요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게 텐션만 넣고 보면은 피해자가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범죄에 대한 분노와 몰입감, 범인에 대한 증오가 더 솟는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저도 뭐 드라마이긴 하지만 더군다나 그 희생자들이 여성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이죠. 그 부분에서 조금 저는 뭐 편든다기보다 요건 좀 예민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지상파로 나올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약간의 또 편집이 더 있다는 걸로 그랬겠지. 좀 들었고 심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일단 웨이브에 올라온 이제 선공개하는 영상으로 봤지만 물론 이게 진짜 지상파를 노리고 만든 거기도 하니까 누디스트라든가 19금인가 그럴 거예요. 네. 이제 희생자의 뭐 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블러가 돼서 나오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희생 장면 이런 것들이 묘사되는 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그 피해자의 이제 가해자의 시점으로 그렇지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피해자를 무슨 도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분명히 염두는 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범죄 수준 자체가 굉장히 수위가 굉장히 세다. 지금 이제 1, 2화에서는
이제 여성에 대한 이제 살인 사건이 났었고 사마 이제 예고가 나오는데 저는 네. 사마 예고. 네, 전 벌써부터 머리가 띵해지는 게 오늘 가서 봐야 되는데. 네.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거를 지상파 드라마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신다면은 굉장히 불편함과 분노심이 올라오실 수도 있어요. 드라마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사건을 접하시는 그게 좀 드실 거다. 일단 아동 성범죄 아니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나오는 거 보고 저걸 약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 불행하지만 분명히 현실 속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렇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각성을 시켜야 되는 더욱더 그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처참한 희생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더 각인하고 각성시키는 필요성 때문에 한 걸로 한번 참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예고 딱 나온 그 순간 이 거꾸로 솟아.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어쩔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가능한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 드라마의 순기능을 찾는다면 또 우리나라가 이제 말이 많잖아요. 극악한 형사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가명 없는 200년형. 그렇지. 사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뭐 10년, 12년 살고 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조두순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그때마다 이제 여론은 들끓죠. 근데 이제 법관들이 얘기하기를 법전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어떡하느냐. 살인은 뭐 과실치사는 뭐 10년이야 예를 들어. 초범은 또 초범은 얼마야. 네. 그래서 사실은 법부터 바꿔야 되는 문제. 그래서 만약 이런 거 가지고 불편하시다면은 더욱더 현실적으로 국민 법 감정에 맞게 또는 선진국 미국 좋아하잖아 우리나라. 미제라면은. 그럼. 네. 그러니까 가석방 없는 200년형 뭐 이런 거 전자팔찌도 미국에서 방금 도입했듯이 좀 법을 좀 더 엄격하게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촉매제로 쓰이길 바랍니다. 이 드라마가. 전자팔찌에 이렇게 미세 지뢰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가면 바로. 개목걸이. 저기 가버려라 2021년 엔딩이 그렇게 나와요.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이제 배분 통해서 들어본 바로는 또 배우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구나. 네. 요건 이제 인터뷰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이게 뭐 시즌제 드라마 될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요 드라마 요번 안에 요런 식의 강력 범죄자들이 최소 3명에서 4명 정도가 이제 계속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그래도 한 명당 한 2, 3회 정도씩 이렇게 그렇죠. 분량이 그 정도 나오겠네. 네, 나온다고 해요. 굉장히 다들 좀 충격적일 거다. 요 얘기에 대해서 미리 좀 귀뜸을 해주셨는데 로에너도 플러스 마인드 헌터인데 진짜. 그러니까 되게 그런 이제 드라마들의 장점들을 쏙쏙 가져오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 드라마 보면서 마냥 막 즐겁게 보는 드라마는 아닐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요걸 빼먹었군요. 이런 류의 범죄 드라마에서 범죄 수법을 세밀하게 묘사했다면 그건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뭐 문을 따는 법 등등등등 모범 범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마인드 헌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동기. 그다음에 이걸 이런 범죄를 빚어냈던 어떤 사회적 개인적 여건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범 범죄를 만약에 유발할 여지가 있다면 뭐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모범 범죄보단 이런 범죄가 되는 베이스를 우리가 좀 미리 좀 대처하자라는 취지가 있다면은 그런 흉악범이 계속 앞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길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실까요? 이게 데뷔해서 얘기 들으면 트레이서하고 이 드라마가 악의 마음 읽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1, 2주 차이로 지금 방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둘 다 좋아요. 이거는 뭐 하나 이게 트레이서하고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 대체자가 아닙니다. 보완자가 되는 거예요. 트레이서는 조금 더 좀 밝은 느낌으로 세금 안 내는 이 도둑놈들을 때려잡는 얘기라서 시원하고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좀 더 무겁고 심각한 분위기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를 그런 놈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색출해내고 그런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것인가를 배우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연달아 저같이 웨이브를 가입한 사람한테는 한국 OTT 만세, 디즈니 플러스도 만세, 넷플릭스는 잘 모르겠음.
후원해 주세요. 넷플릭스 유료 협찬 환영합니다. 어쨌든 한국 OTT의 어떤 앞날을 밝게 해주고 우리나라 그 지상파 드라마가 좀 더 이렇게 한국 드라마 재밌어지는 건 환영할 일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뭐 연달아 계속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한들은 다루는 것도 크리스님 어떠세요? 이 드라마 앞으로 크리스님 취향에 계속 정주행할 만한 뭐 일단 보긴 볼 것 같은데 범죄 드라마라면 크리스틴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도 그 범죄 드라마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아동 범죄 이러고 나오면 좀 보기 좀 그렇기 때문에 좀. 근데 그게 메인은 아닐 것 같아요. 미국 드라마에서 아동 범죄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SV에서 가끔 나와요. 근데 굉장히 묘사를 절제하고 분위기만으로 이미 충격적이니까 그런 게 나오는데 글쎄요. 근데 이게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범인 계속 잡는 걸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패턴이 반복되면 또 약간 좀 늘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 마인드 헌터 그러니까 미드 그거 봤을 때 이제 나중에 시즌이 추가되면서 저런 거 나왔잖아요. 캐릭터들의 개인사나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요번 시즌에 그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김남길이 이제 어렸을 때 그 일을 겪고 확 컸잖아요. 그래서 뭐 잠깐씩 그런 거 나오면 어떨까? 이렇게 중간에 어떻게 커왔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넣고 그랬으면 너무 범인 잡는 걸로만 14부까지 가면은 연출하는 거에 따라 약간 질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긴 한데 일단 보긴 볼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제 OTT로 봐서 그렇습니다만은 3화 예고에서 그 아이를 유기해가는 그놈이 나오고 엔딩에 집에 불이 꺼지면서 비명 소리까지 들려가지고 이건 좀 투머치하다. 그냥 나 같으면은 꽃밭에서 놀고 있을 때 어린 남자의 다리가 나타나는 거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할 텐데 그 뒤에 뭐 사주고 뭐 이거 가서 저거 좀 투머치한데 그래서 아직 뭐 제가 3화를 안 봤지만 지금 아동을 상대로 한 그 묘사하는 점에서 제작진에서 주의를 기울였기를 뭐 그랬겠죠. 바랍니다. 예. 근데 3화가 기대되는 건 이제 김소진이 추가되면서 3인 체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케미가 좀 그게 분위기를 좀 바꿀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기대되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이죠. 지금은 김남길이 거의 혼자니까 좀 뭐라 그랬나 김남길 나올 때는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약간 티격태격하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 김소진 처음에 딱 와서도 약간 느낌이 이제 여기 뭐 하는 데인가 약간 그런 뉘앙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충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3화부터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요. 김서진 배우의 등장 예고편을 보는 순간 이건 찐이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에 김서진 배우의 존재가 가장 각인됐던 영화가 한국 영화에서 검사로 등장하면서부터였거든요. 그냥 무심함도 툭툭 자기 업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직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검사를 만나서 조사받을 일은 아직은 없었습니다만 아직은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내가 검사 특히 여성 검사를 만나면 바로 저런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리얼한 연기를 보여줬어요. 그 뒤로도 이제 김서진 배우는 많은 역할을 보여줬지만 제가 봤던 김서진 배우의 가장 빛나는 연기 장면은 마야광에서 송강호의 부인으로 나오면서 남편과의 불륜이 의심되는 배두나와 함께 용정우투를 벌일 때 밀리드만 용호한테 호랑이가 밀렸어요. 그때 정말 멋진 배우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번에 악의 마음에 합류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완벽한 그 마인드한테 삼각형 편대가 완성이 되는 거네요. 네. 3회부터 더욱더 기대합니다. 이렇게 좀 돗자리를 깔았다가 뒤에 가서 이게 빠지면 곤란한데 잘 될 거예요. 아니 트레이서도 그렇고 이 악의 마음도 그렇고 느낌이 좋아. 아니 완전 사전 제작이라며요.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이럴 때 저의 또 촉과 저의 또 이 신기를 발휘하는 제가 이제 그 섭외를 도와드리면서 이걸로 다 설득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오게임 때 나는 그 뭐 또 나오는구만 왜 자꾸 그렇게 서둘러 형님 빨리 보세요 이거 버즈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오게임 이렇게 터졌다. 그럼 이분을 믿어보시라 라고 섭외했더니 크리스님 섭외가 쏙쏙쏙쏙 잘 돼. 여배우는 따로 내가 이제 크리스님을 활용하려고 여배우 인터뷰할 때는 우리 쪽에 김크라고 여배우 이상하게 설명하시려고 그 감별사가 있는데 이분이 한번 보면은 감별사라 그러면 이상한데 병아리 감별사가 아닌데 예측가 거리를 바로 둘 것 같은데 감별사는 말이죠
과거 대통령 측근들도 썼던 영예로운 호칭입니다. 진박감별사라고. 지금 미나리밖에 생각이 안 났어. 미나리에도 있지만 어쨌든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어떤 좀 이렇게 유명한 성장이 예측되는 배우를 섭외할 때는 제가 큰절하는 날이 있기를. 아이, 그래서 그럼 양보 얻어먹는 날까지 얻어먹는 날까지 오는 건 김서진 아니겠죠? 배우 섭외되면은 바로 여기서 크리스님이 그랜저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두 드라마 다 아주 느낌이 좋아요. 예. 그 저는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 드라마 시청자들도 이제 굉장히 좀 다채로운 취향과 그런 이제 본인의 그 미드나 다른 데서 그 느껴야 됐던 감정들을 이제는 한드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서가 통하면 말이죠. 그 퀄리티를 한국에서 만들면 안 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보던 거를 한국 영화에서 보여주면 안 볼 이유가 없고 미디에서나 보던 거를 한데서 보여주면 안 볼 이유가 없어요. 제일 먼저 그 전략에 성공한 게 음악 시장입니다. 미국에서나 듣던 힙합, 발라드를 한국말로 한국 정서로 들려줬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죠. 비록 메탈은 뭐 그렇게 큰 반향을 얻지 못했습니다. 메탈은 지금 전 세계가 다 메탈은 전체적으로 네. 그 80몇 년도에 그 메탈을 한국에 도입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건만 저 이상한 애들 빨리 내보내 뭐 이런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절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좋은 시절입니까? 아니 뭐 저희가 매달 한드를 얘기하는 것만 봐도 아이 그럼요. 네, 이미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아직 이해밖에 안 된 드라마를 이렇게 길게 저희가 기대감을 잔뜩 넣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조만간에 또 뵈야죠 우리가. 네. 새로 또 등장하는 넷플릭스 한드로 비나이다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 드라마가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그런 플랫폼을 탔으면 어땠을까? 그게 궁금하네. 아마 마인드헌터하고 비교하는 글들이 IMDb나 이런 로튼토마토에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아니 근데 한국 커뮤니티 봐도 보통 사람들이 원작이 뭔지 이런 거 찾아보지 않거든요. 재밌대는 사람 반, 마인드헌터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의견 반 그래요 지금 분위기. 그럼 이제 거기 글에 누가 이게 원작이 따로 있답니다. 그러면 그래요? 뭐 이러고 한국에 원작이 거지. 있다니까. 네, 그 얘기를 모르면 바로 마인드헌터랑 너무 비슷한데 그 얘기 되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원작이 있다는 걸 강조해야 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가 그게 또 있지 않나요? 권일용 그 교수님이 참조를 그러니까 한 원래 공부하셨던 책이 그거잖아요. 마인드헌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연출자가 이제 박보람 PD가 이게 젊은 감각으로 연출했다라는 것도 이 드라마의 성공을 가늠케 하는 그런 뭐 좋은 단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사실 저희가 1월에 드라마로 점 찍은 드라마가 사실 있어요. 있는데 그 드라마가 공개일이 너무 1월 마지막이라 저희가 그 드라마는 저희가 아마 다음 달 2월에 드라마는 굉장히 일찍 저희가 원래 보통 이제 월 말에 소개해드리는데 일찍 소개해드릴 것 같다. 음력 새해 특집으로 소개해드릴 것 같다. 뭐 다들 예상하겠지만 바로 그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동안은 악의 마음을 읽는 사람들, 요거 재밌게 보시면 트레이서도 트레이서도 보고 악의 마음도 보고. 그렇습니다.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에서 한드를 이렇게 쭉쭉쭉 빠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전 세계 드라마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 미국 드라마 시청자 여러분, 야간 열차. 네, 그러면 1월의 드라마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저희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2월의 드라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음력 새해에 다시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movie.